나도 온라인으로 사업해야지, 온라인으로 지식 창업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80%는 사업 주제를 찾지 못해서 포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뭔가 한 일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은 그런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 없어서 이 지식 창업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식 창업이라는 거는 내가 엄청나게 뭐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여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상위 1%의 전문가가 아니면 지식 사업이나 뭐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 창업일 수도 있고요. 온라인 비즈니스일 수도 있는데 온라인 비즈니스의 주제를 찾는 방법을 제가 5가지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5가지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들을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의 사업 주제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1년 안에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이 세밋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제이 세밋은 실리콘밸리의 여러 가지 스타트업의 뭐 고문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그룹의 이제 사회 부회장이기도 하고, 이 책이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편인데, 그 부자가 되는 공식과 끈기 그리고 통찰력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걸 주장하면서, 그래서 무일푼인 청년을 이 사람이 실제로 찾아내서 1년 동안 멘토링을 해서 실제로 매출이 100만 불이 나오는 그 기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고, 그 과정을 이 책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빈 클래시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나오는데, 무일푼이었던 이 청년이 회사를 만들고 1년 동안 매출액을 진짜 100만 불을 내는 그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책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 법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 3 곱하기 30 챌린지인데요. 3. 하루에 3개의 불편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를 30일 동안 적는 겁니다. 그럼 총 90개의 문제점들이 이제 적히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불편한 점을 이렇게 찾는 게 쉽겠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뭐 생각보다 뭐 불편한 거 없는데 막 이렇게 되는 이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는,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이제 더 이상 적을 수 없을 때는 남들을 관찰하면서, 아니면 남들로부터 뭐 남들이 실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는 것들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30일간 하루에 3개씩 꾸준히 적어서 90개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90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제이 세밋이라는 사람은 그 스타트업, 특히나 테크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서 지금 뭐 가장 핫한 기술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유전자 공학이랄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랄지, 뭐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낸 문제점에서 어떻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았을 때 10년, 20년 뒤에 기업 가치가 엄청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게 뭐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지금 뭐 9 to 6의 직장 생활을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데 한 달에 월급 이상,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온라인에서 좀 더 자유롭게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30일 동안 하루에 3개씩 총 90개의 문제점을 뽑아보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내가 충분히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1년 안에 부자 되는 법, 이 책을 기반으로 이제 사업 아이템 찾는 법을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제 책입니다. 2배속으로 월급 독립이라는 책인데, 제 책에서는 제가 4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말마다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관찰해서 찾는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약점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최근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아이템을 만드는 건데 이 각각의 목차에 대해서 제가 이 안에 질문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써보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주제들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이제 써놨는데요. 자, 우리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뭐 내가 막 이걸로는 전국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라면은 무작위로 전국에서 한 100명을 뽑았을 때 나는 20등은 할 수 있어. 이 주제에서. 그러면 그 주제 가지고 작게 시작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문성과 경험에 대한 영역이고, 우리가 이제 주말을 한번 관찰해 보자는 것은 나도 생각지 못한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최근에 3개월간 주말 동안 어떤 특정 행동을 계속했다면 나는 미처 몰랐지만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자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면서 먹고 살고 할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한번 찾아보는 영역인 거고, 약점을 찾아보는 건 브랜든 버처드, 이제 뒤에서도 제가 책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브랜든 버처드는 이제 롤모델형 전문가가 되는 것의 한 방법으로 설명을 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과거에는 엄청 비만이었고 그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운동으로 극복하고 식이요법으로 극복을 해서 지금은 몸짱이 됐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나의 과거처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롤모델이 돼서 내가 지식 창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단 내가 극복을 해낸 사례 말고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거나,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내가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걸로는 정말 효과를 봤다 하는 것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포디언스를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창업을 해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최근에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내가 최근에 뭐 들어간 어떤 스터디가 있다든지, 최근에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다든지, 모임에 들어갔다든지, 최근 뭐 나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제 책 읽기에 습관을 들이니까 정말 내 인생이 바뀌고 있다라든지, 뭔가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최근에 가장 큰 변화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사업으로 한번 승화시켜볼 주제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나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프레이저 도어티라는 사람인데, 슈퍼잼이라는 그 잼을 만들어 갖고 자수성가 백만장자가 된 그 영국의 사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를 찾는 방법은 나의 이제 관심사를 다 적어보는 방법으로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읽어보면 나의 경우 아이디어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심사항을 전부 목록으로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흥미를 느끼고 막 재미있게 보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뭔가 배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는 어떤 영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내가 그냥 정말로 관심사, 요즘에 최근에 가장 흥미있게 생각하는 것, 뭐 관심있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배우고 싶은 것, 돈을 생각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줄줄이.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정말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막 적어놓은 뒤에는 그 적어놓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시로 나오는 건, 이 사람은 비건 푸드를 썼는데, 비건 푸드는 슈퍼마켓에 진열된 비건 푸드들이 형편이 없다. 그리고 눈길이 가는 레시피가 별로 없다.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난다. 그리고 다른 비건들을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건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문제점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눈길이 가는 레시피가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비건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전용 레시피 채널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뭐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종이를 펼쳐놓고 쭉 적어보시고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두세 개씩 뽑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도출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을 뽑을 때 뭐 본인의 이런 문제점을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비건 푸드라고 한다면 나만 갖고 있는 문제다. 예를 들면 나는 비건이 싫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들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데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제로 창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로 창업은 일본의 요시에 마사루라는 경영 컨설턴트가 이제 쓴 책인데, 여기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5 포커스라고 해서 5가지에 집중을 해서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 그래서 이 너무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볼 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지 못해도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하고 있다 보면 막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런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을 찾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과 비슷하죠. 제 책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이야기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돈을 벌어본 일은 무엇인가, 실제로 성과나 실적을 달성해 왔던 일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네요, 질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답변을 해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당신이 남에게 칭찬을 받았다거나 남들을 기쁘게 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주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초대받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거나 힐링을 줄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또 남들을 보면서 왜 저걸 못하지? 라고 생각한 게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면서 본인의 사업 주제를 이제 찾는 그 아이디어를 좀 키워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제 책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약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당신의 열등감을 발견하는 이제 힌트라고 해서 남들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분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생각만 해도 슬퍼지거나 불안해지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서 극복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이제 어떤 고통을 갖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렇게 지식 창업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은 내가 어떤 만능의 힘을 갖게 되어서 그냥 실패를 할 확률이 없어진다 라고 한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과, 평생 생활에 걱정이 없을 만한 막대한 재산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뭘 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에 질문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사업 주제 찾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거는 세 가지의 메신저 유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과 기반 메신저입니다. 성과 기반 메신저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전문가, 경험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이뤘던 영역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메신저가 되어서 남들을 가르치거나 코칭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방향으로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롤모델형 전문가인데, 롤모델형 전문가가 제 책에서 이야기한 이제 약점 기반 전문가가 되는 그 영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롤모델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기반 메신저입니다. 연구 기반 메신저는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책을 여러 권 읽는다든지 아니면 관련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큐레이션 형태로 어떤 책을 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열심히 진짜로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영역에 어떻게 보면 준 전문가 수준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하나둘씩 알려주고 도와주고 1대1로 붙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이 영역에 대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으로서 이 사업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기반 메신저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과 기반, 롤모델형, 그리고 연구 기반.
메신저. 그래서 이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템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여러 개의 그 사업 아이템 찾는 방법들을 쭉 훑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템을 찾는 것도 찾는 것이지만 그 아이템이 실제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가, 실제 사업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실 너무 두루뭉술하다든지 아니면 시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주제를 찾고 거기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몇 가지의 그 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나 첫 번째 방법은 제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돈, 그리고 인간관계, 꿈, 건강, 이 네 가지 테마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이 없다면 이 네 가지의 테마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보다 좀 시장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글쓰기인데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글쓰기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두루뭉술할 수 있어요. 이게 건강과 엮으려면 엮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두루뭉술한데, 예를 들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돈 버는 글쓰기 이렇게 되면 이제 돈과 관련돼서 지금 연결이 되죠. 그리고 무조건 합격하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꿈과 연결되는 그런 코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매혹적인 글쓰기다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와 관련될 수도 있고, 승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상사한테 사랑받는 제안서 글쓰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간관계나 꿈이나 돈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영역과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개가 인간의 주된 테마거든요. 근데 이 주된 테마와 벗어나서 인간들이 별로 이제 바라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그냥 내가 아름다워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은 사실상 시장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주제를 이제 검토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특정 인물을 딱 상상을 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사업이 조금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20대에서 40대 여성이면은 이건 다 해당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5살의 민지라는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지금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아주 명확한 타겟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생각을 해야 그 서비스에 이제 충족되면서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도 우리가 타겟팅해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타겟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사업도 확장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그냥 타겟팅을 해라 그러면 저의 타겟은 20대 남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타겟팅하는 결과 결국에는 그 누구도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업 이제 그 비즈니스 가치 모델 이 5가지를 제시한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이제 나왔다면 주제를 검토해 보는데요. 사업 아이템으로서 이제 가치 있는 것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그냥 재미와 흥미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재밌네, 흥미있네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팔리긴 팔리지만 사실 오래 가기 어렵고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이제 가지 않으면 그 구매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유행성 구매로 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들이 보통 이런 게 많고, 아니면 우리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극적인 거, 되게 단기적으로 유행을 타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롱런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훅 떴다가 재미와 흥미만 주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재미와 흥미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있으면 좋은 것. 여기까지도 사실 재미와 흥미랑 비교할 때 크게 사실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것은 욕구와 필요성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니즈를 볼 때, 욕구는 조금 있고 필요성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별로 없는 그런 게 이제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있으면 좋은 것에 속한다, 내 아이템이. 그러면 어떻게 더 3단계, 4단계, 5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것. 이게 이제 3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단계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 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게 필요한지 몰랐다가 이것을 체험해 보면서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에 청소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취를 할 때 청소기를 안 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청소기를 쓰고 나니까 사실 청소기가 없이 청소를 하는 것이 이제는 사실상 저한테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우리 인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활동하는 것도 똑같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지금 생각해보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4단계고요. 5단계는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약 같은 거. 여러분들 뭐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이 없다. 개보린이 없다. 이 진통제가 없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없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 창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방법은 고객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의 문제점을 진단해 주고 그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방전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면 고객들은 그 문제점,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한테 아주 고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해결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흔쾌히 우리와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세일즈를 하고 여러분의 상품을 조금 더 고가로 양질의 고객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가치 모델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재미와 흥미 1단계고요. 2단계는 있으면 좋은 것, 그리고 3단계는 필요한 것, 4단계는 없으면 안 되는 것, 5단계는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설거지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식기세척기를 사고 싶은데요. 식기세척기는 저한테는 뭐 없으면 안 되는 것, 지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구매하는 순간 아마 쓰기 시작하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면 없으면 정말 괴로운 것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이고 한번 써본 사람은 계속해서 또 재구매를 하거나 이게 더 이상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세상에 살게 되겠죠. 여러분의 서비스도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재미와 흥미 또는 뭐 있으면 좋은 것,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고객들과 소통하고 마케팅 퍼널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때려 부어서 광고를 돌리지 않더라도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교적 단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지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온라인에는 정말 다양한 마케팅 채널들이 있지만 뭐 어떤 채널들은 너무 비싸고 또 어떤 채널들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뭐 블로그 최적화,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검색 엔진 최적화,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돈은 들지 않지만 조금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그거를 대행해 주는 데는 돈이 또 비싸지죠. 그래서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유료 광고를 진행해 봅니다. 치열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매출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벌고 뒤로 까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만의 고객들을 한번 모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조인트 웨비나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좀 생소하죠. 용어가 복잡해서 그런데요,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합동 강의 또는 뭐 합동 방송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이 타겟 고객이 유사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지식 상품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인스타그램 코치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강의나 뭐 코칭이나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블로그 강사분들과 이렇게 조인트 웨비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가진 고객들을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둘이서 뭐 상품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혜택을 주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품을 팔고 있다, 뭐 이럴 때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독서대를 판매하고 있다면 그 독서대를 구매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미라클 모닝을 운영하는 모임장이나 아니면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모임장, 뭐 이런 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뭐 라이브 시간을 운영할 때 그때 같이 들어가서 조인트로 웨비나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타겟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의 상품을 조금 혜택을 주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같이 도와준, 웨비나를 조인트 해준 분들한테 수익을 쉐어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어지는 방법으로 빠르게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제휴입니다. 자, 제휴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라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나의 상품을 소개해 줄 만한 그런 파트너들을 찾고 그 파트너들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이게 이제 제휴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때 이런 제휴 기능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에다가 넣어 놓는 경우도 있지만요, 뭐 내가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 플랫폼에서는 이런 제휴 기능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휴 추정만 가능한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드다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고객이 회원가입을 할 때 추천인 이름을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제휴 파트너별로 할인 쿠폰을 따로 이렇게 발급을 해서 뭐 특정 할인 쿠폰을 쓴 고객의 경우에는 뭐 이 파트너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파트너들한테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제휴 방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제휴 방식을 쓰는 순간 시장에서 좀 경쟁이라는 단어를 지워도 무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사실 우리 상품을 같이 홍보해주고 같은 고객을 공유하는 사이로서 우리가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휴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이미 고객 풀이 확보되어 있는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이미 판매자와 고객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에 입점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플랫폼에서 장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들죠. 자, 우리가 잘 나가는 데를 벤치마킹 할 때는 그 잘 나가는 데들이 초반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벤치마킹을 또 해봐야 되겠죠. 보통 그렇게 잘 나가는 곳들도 초반에는 플랫폼에서 작게 시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고객들을 직접 이렇게 모집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이미 고객 풀이 어느 정도 확보된 데에 들어가서 우리 상품을 좀 더 알리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작업도 충분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내가 지금 지식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프리랜서다라고 한다면 크몽이나 숨고 같은 그런 플랫폼에 꼭 입점을 하시고요. 상세 페이지를 정말 잘 성의 있게 쓰셔서 고객들이 상세 페이지를 읽으면 설득이 되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잘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내 상품이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매 플랫폼에 꼭 입점을 시켜서 이렇게 상품을 많이 알리는 것도 여러분한테 필요한 마케팅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만약에 내가 정말 명품 브랜드처럼 키우고 싶어서 뭐 그 플랫폼과 우리 브랜드가 좀 잘 안 맞는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입점을 꺼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플랫폼에 들어가기 싫어, 수수료가 아까워 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은 바꿔보시고 판매량을 더 늘려서 수수료를 내더라도 내가 남을 수 있는 구조를 세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 때 이 글쓰기에 애를 먹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요, 제가 무료 전자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지픽 테크닉이라는 카피라이팅 무료 전자책을 뿌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전자책을 받으시면 무료 강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뭐 내가 상세 페이지에 카피라이팅을 쓰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강의도 받아보시고 이야기 드리는 대로 그냥 따라만 써도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꼭 받아보시고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빠르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 형성된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모여 있을 만한 그런 모임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뭐 네이버 카페나 밴드, 그리고 오픈 채팅방, 또 요즘에는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도 이런 정보 공유나 뭐 모임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카페나 밴드 같은 경우는 좀 폐쇄적인 면이 많고 또 홍보에 대해서 좀 극도로 꺼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영역은 좀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런데 뭐 항상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렇게 방에 들어가자마자 홍보하고 링크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일주일만 투자를 좀 해보세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좀 나의 존재감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존재감을 구축할 때는 뭐 쓸데없는 말, 뭐 침묵질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전문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좀 너무 나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있는 정보를 충분히 뿌리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변에서 좀 눈치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방법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존재감을 어필할 때는 닉네임을 건방진 제이지, 부끄러운 어피치 이런 걸로 그냥 랜덤 닉네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닉네임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특히 내 상품이 이렇게 연관돼서 떠올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어떤 닉네임을 써서 존재감을 어필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은연중에 나의 상품을 좀 어필하는 그런 방법들을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유치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빠르게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5번째 방법은 클럽하우스라는 앱에서 호스트하기입니다. 클럽하우스, 한때 뭔가 반짝 떴다가 망한 서비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클럽하우스의 경우에 목소리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제 소셜 미디어인데, 이렇게 관심 주제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친밀감을 쌓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창 이 클럽하우스가 한국에서 막 유행처럼 퍼지고 있을 때는 안드로이드에서는 클럽하우스가 출시되지 않았을 때라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쓸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안드로이드에도 클럽하우스 앱이 다 출시가 되어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지금도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관심사별로 모여서 목소리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클럽하우스의 경우에는 프로필에다가 내 인스타그램 링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나의 상품과 관련된 링크를 연결해 놓으시고 클럽하우스에서 활동을 해서 내 인스타그램으로 유입을 시켜서 이렇게 고객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 들이지 않고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6번째 방법은 발품, 아니 손품을 파는 겁니다. 자, 돈을 쓰기 싫다면은 우리가 좀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찾아가는 영업을 하는 겁니다. 내 잠재 고객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이나 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블로거, 아니면 내 잠재 고객들이 모일 수 있는 블로그의 글, 이런 것들에 다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요. 또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답변을 다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할 때 제발 이거 정말 좋아요, 링크,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게시글과 관련이 있는 정말 성의 있는 답글을 제시한 다음에 은근하게 툭 던지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넣는 거죠. 정말 홍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경쟁사 상품도 같이 링크에 넣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한번 고려해보시고 참고해서 구매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의 상품만 떨렁 소개하면서 이거 좋아요 하는 것보다는 홍보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어 기제를 조금 낮추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로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고객을 빠르게 유치하기 위한 7번째 방법은 숏폼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 숏폼 컨텐츠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숏폼 컨텐츠란 1분 이내 짧은 영상 형태의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유튜브의 쇼츠 같은 것들이 모두 이제 숏폼 컨텐츠죠. 이런 숏폼 컨텐츠의 경우에는 한 번 제작만 해놓으면 방금 말했듯이 3가지의 SNS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틱톡에 올릴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고 유튜브 쇼츠로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유튜브 영상처럼 길게 영상을 찍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편집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게 여러분들이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숏폼 컨텐츠들을 많이 노출시켜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영상이 잘 터지면 정말 많은 도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말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상품에 좀 관심을 갖게 만들 만한 그런 숏폼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획도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셔서 이 숏폼 컨텐츠는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기 위해 또는 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트래픽이고 둘째는 전환율인데요. 트래픽은 쉽게 이야기해서 방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상점에 들어오는 방문자를 늘리는 영역, 이걸 트래픽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 상점에 들어는 왔습니다. 그런데 구경만 하고 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또 매출이 충분하게 나오지가 않겠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오는 방문자들이 구매를 하냐 안 하냐가 전환의 영역입니다. 방문자가 고객으로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세일즈 퍼널이라는 것도 만들고 상품도 좀 잘 구성을 해놓고 가격 설정 같은 것들도 좀 잘 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가지고 전환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트래픽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내가 상품도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또 상품을 소개하는 글도 열심히 써놨는데 방문자가 부족해서 고민인 사업가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제가 4가지 스텝으로 트래픽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좋은 미끼를 만들어서 유료 트래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져줄 잠재 고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하면 뭐 사회 초년생에 생애 첫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 제가 뭐 게이밍 의자를 파는 판매자예요. 그러면 뭐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매니아들이나 뭐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들, 또는 PC방을 차리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처럼 우선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반응을 보일 만한 이 잠재 고객들이 누군지를 잘 파악한 뒤에 그들이 반응을 보일 만한 그런 미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중고차 판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중고차 구매 시 확인 안 하면 큰일 나는 10가지 체크 포인트, 무료 자료, 뭐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또는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 정비사가 함께 동행하는 뭐 중고차 점검 서비스, 이런 거를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잠재 고객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잠재 고객들이 혹할 만한 제안을 가지고 유료로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유료 광고라 함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구글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네이버 클릭 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큰 돈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돌려보시면서 작게나마 트래픽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선은 이 작업에 숙달이 되면서 뭐 좋은 광고 소재도 찾고 또 광고를 효율화하는 작업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또 잠재 고객들이 보다 더 잘 반응하는 미끼들을 잘 찾아서 적은 돈으로 광고를 돌려도 더 많은 잠재 고객들이 우리의 미끼를 물 수 있게끔 그렇게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뭐 광고를 먼저 세팅을 해 놓고 이 광고를 점점점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 스텝을 진행하게 됩니다.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온라인 마케팅의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러셀 브론스는 본인이 쓴 트래픽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100명의 드림 파트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 상품과 좀 관련이 있는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 온라인상의 영향력을 가진 100명의 이상적인 파트너들을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뭐 이들은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요, 블로거일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 주인, 오픈 채팅방 주인, 뭐 유튜버, 뭐 그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우리의 잠재 고객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들을 리스트업 한 뒤에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스텝에서 잠재 고객들이 반응을 할 만한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미끼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수월하게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만 그냥 무료로 소개를 해주시면 그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제가 수익을 쉐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당신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죠. 당신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나는 상품을 팔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익을 분배합시다. 너무나 쉽죠? 자, 여기 단계까지 구축을 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 스텝은 여러분만의 유기적인 트래픽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무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또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광고를 돌릴 만한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투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노력과 시간이라 함은 여러분이 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잠재 고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등의 어떤 컨텐츠를 발행을 하면서 잠재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그 트래픽을 유기적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볼만한 컨텐츠를 올리고 게이밍 의자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볼만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우리의 잠재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단계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가지고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뭐 유튜브 영상 10개 올렸습니다. 땡. 블로그에 글 10개나 썼어요. 아,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내내 이것을 계속하면서 유기적인 트래픽을 모으고 굳이 우리가 돈을 쓰면서 광고비를 태우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트래픽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져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많은 고객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유튜브의 영상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고 인스타그램에 카드 뉴스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또 블로그에 글을 간헐적으로 올림으로써 유기적인 트래픽들이 다 들어와서 저의 모든 사업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네이버 광고나 구글 광고에 큰 돈을 쏟지 않아도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는 이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하세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네 번째 스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밟았다면 이제 매출이 작게나마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매출이 이제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증가했거나 매출이 생성된 이 매출을 가지고 다시 첫 번째 스텝부터 돌리는 거예요.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미끼를 만들고요. 광고 소재도 더 탄탄하게 만들고 더 좋은 파트너들을 찾고 더 내 트래픽을 많이 끌 수 있도록 조금 더 견고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둘째, 셋째 스텝을 한 사이클로 봐서 이 사이클을 몇 바퀴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여러분의 온라인 비즈니스의 매출을 정말 폭발시키는 어떤 발전기가 될 겁니다. 정말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트래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트래픽만큼 중요한 게 또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트래픽보다는 전환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트래픽보다는 전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명의 트래픽을 끌고 오더라도 우리가 전환을 100% 시킬 수 있다면 매출은 발생하겠죠. 마치 원샷 원킬인 엄청난 영업 성과를 올리는 영업사원처럼 말이죠. 우리가 막 돈을 들여서 방문자는 크게 늘었는데 정작 들어왔다가 구경만 하고 구매는 하나도 안 하고 나가버리면 사실 말짱 도루묵일 겁니다. 불과 3년 전과 비교할 때 저의 소득은 2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자면 5배 이상이 늘어났죠. 그리고 앞으로 수년 내에도 저의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떤 요소가 정말 중요했을까? 저도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깊게 생각을 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 개념을 제 삶에 제대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사실 저의 소득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은 못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보셨고 난 익숙한 개념이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걸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개념을 인생에서 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게 익숙한 개념이라고 해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지 오늘 설명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익숙한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실행해서 적용하는 것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개념은 레버리지인데요. 저는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를 수 있는 딱 한 단어를 꼽자면 이 레버리지인 것 같아요. 고소득자와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가 뭐냐?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레버리지라는 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들여야 하는 노력보다 노력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 이게 레버리지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직역을 하면 지렛대인데 자, 우리가 100kg짜리를 들려 그러면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렛대를 사용하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도 100kg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따온 용어가 레버리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레버리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레버리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 레버리지 했던 게 이 영역인 것 같아요. 한때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때는 저 역시도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다 배워서 해야 된다라는 그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겠다고 막 코딩도 내가
배우고 마케팅도 내가 배우고 디자인도 내가 배워서 내가 다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역,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영역, 뭐 이런 것들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저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좀 직접 이렇게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를 선호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항상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배우는 그런 방법들을 한창 고수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고집을 내려놓기 전까지 사실 소득을 빠르게 올리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자, 부자들을 보면요, 주변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만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겨서 한 번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처리해버리죠. 그런데 저희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이렇게 레버리지 하려고 할 때 돈이 사실 없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초반에 제가 막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책과 강의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 포리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주 초창기에 왜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가 없는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솔파님의 유튜브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수강하면서 정말 그분이 수년간 쌓은 그 경험을 저는 몇 시간 만에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 포리얼 채널이 성장을 하고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 오롯이 저의 경험과 시행착오로 이 채널을 계속 키우려고 했다면 사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을 레버리지해서 뭔가 성장의 동력으로 쓰는 걸 경험해 본 것이죠. 그 지식은 정말 포리얼 채널이 지금까지 커오는 데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정말 강의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저는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겨우 15,000원, 16,000원 하는 돈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치, 지식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에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더 많은 책을 읽지 않은 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책과 강의로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레버리지해서 효과를 봤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어떤 이런 영역에서는 책과 강의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조언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식 레버리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두 번째 영역은 다른 사람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부자와 부자가 아닌 자를 가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으로 타인의 시간을 삽니다. 자신의 시간이 아닌 남의 시간을 레버리지 하죠. 임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형태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으려면 비교적 덜 중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타인의 시간을 활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든 상태에서도 사실 남의 시간을 이렇게 레버리지 하는 결정을 빨리빨리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조금 후회되는 일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면 남의 시간을 더 빨리 레버리지해서 적극적으로 저의 파이프라인을 더 늘리는데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에 저는 되게 익숙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레버리지 영역은 다른 사람의 돈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부를 이룬 분들이 레버리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레버리지가 보통 이 다른 사람의 돈 영역이죠. 은행이 가진 돈을 레버리지해서 내가 가진 자산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취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본인의 돈이 아닌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죠. 이 역시도 다른 사람의 돈을 레버리지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중에 있는 돈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의 사이즈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을 레버리지 한다면 10억, 100억 규모의 사업까지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투자 유치를 통해서. 돈이라는 건요,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한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세요. 돈은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한테 흘러가게 되어 있다.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타인들의 돈을 레버리지 할 수 있습니다. 돈들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돈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자들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는 이유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돈을 배가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본인에게 투자하고 본인의 능력을 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개소리죠, 사실.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능력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레버리지해서 돈은 언제든지 당겨올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레버리지 해야 되는 영역은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입니다. 다른 말로 인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돈 들이지 않고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한 영상에서 조인트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조인트, 제휴 영역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를 레버리지하는 사례입니다. 이미 고객 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 사람들의 인맥, 그 사람들의 고객 풀을 레버리지해서 나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특출난 기업가들은 인플루언서들과 잘 협업을 해서 그들과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가진 영향력을 레버리지해서 매출을 크게 띄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죠. 그렇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가들이 이런 선택을 잘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뭐 이유가 다양한데 제안하기 귀찮아서. 자, 귀찮아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서도 엉뚱한 일에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죠.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제안하기 창피해서, 뭐 수익을 나눠주기 아까워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한 말이 있는데요. 나 자신의 100% 노력보다는 100명의 노력 1%로 돈을 벌어야 한다. 석유왕 록펠러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셔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레버리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해보신다면 정말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인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익숙하고 아는 것과 삶에서 정말 적용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면서 타인의 지식을 레버리지하는 단계부터 시간, 돈, 네트워크를 레버리지하는 단계까지 천천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돈에 대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좀 찾아보면 이렇게 전형적인 게 많더라고요.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참아라, 욕구를 참아라.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20대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런 돈 습관을 가지고 살 것이고, 만약에 제가 한 살이라도 더 빠르게 이런 습관들을 들일 수 있었다면 전 이런 습관을 더 체득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돈은 모으는 것보다 버는 게 더 쉽다 라는 마인드를 갖는다 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만큼의 돈을 버는 게 더 쉽다 라는 생각을 갖자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빚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학비를 제 능력으로 다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금이 한 800만 원 정도가 쌓였었어요. 뭔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돈을 벌어서 그걸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뭐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받다가 가까스로 늘려서 200만 원 받을 때 그때는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돈을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모아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매달 월급을 받고 나서 그 빚을 갚으려고 30만 원을 이렇게 빼놓고 모으는 순간 너무 이게 깝깝하고, 사실 지금 볼 때는 800만 원이란 빚이 그렇게 큰 빚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빚을 갚으려면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벌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내가 한 달에 30만 원만 더 벌어야지 라고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움직이다 보면 절대 한 달에 30만 원만 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30만 원을 더 벌고자 뭔가 노력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수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 10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결국에 저는 한 3년 정도 돈을 모아서 이 빚을 갚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런 막연했던 빚이 그냥 한 달 만에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냥 훅 갚아버렸습니다. 자, 세상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정말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내가 만약에 사고 싶은 게 있다. 뭐 300만 원짜리 시계, 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뭐 300만 원을 모아서 가고 싶은 뭐 유럽 여행, 자, 이런 게 있을 때 보통 우리는 뭐 월에 50만 원씩 6개월을 모아서 이거를 사야지,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사고 싶다면 그 금액만큼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서 사는 겁니다. 매달 조금씩 모아서 그걸 사야지가 아니라 그 금액만큼을 내가 벌 수 없나? 그거 벌어서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생각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불과 몇 달 사이에도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습관의 두 번째는 항상 소비할 때 리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돈을 지불하고 소비할 때는 그냥 그 돈을 지불해서 받는 서비스나 상품 그것만을 소비하려고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인터뷰 채널들도 많이 나가고 새로 쓴 책인 뭐 비즈니스 스테로이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소비는 경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좋은 브랜드에서 옷을 샀습니다. 그러면 옷만 받고 땡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의류 사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의류 사업과 비슷한 액세서리 사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나의 뭐 미래의 배우자가 의류 사업과 뭐 관련된 일을 하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먼 친척들 사이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뭔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려면 뭐 그런 어떤 고급 브랜드에서 옷을 샀을 때 어떤 느낌의 택이 달려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고급스럽다고 받아들이는지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비닐에 갖춰져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으로써 쌓아놓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실제로 여성 운동복을 이제 브랜딩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그 판매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옷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택이 오면은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지 어떤 식으로 포장 형태가 갖춰졌을 때 사람들이 이 옷을 좀 고급스럽다고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옷을 사면은 항상 택들을 하나하나 모아놨었어요. 그리고 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문구들을 넣어놨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리턴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내고 그 상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품을 구매하는 온 과정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서비스와 마케팅 방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리뷰를 유도하는지 포장은 어떻게 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경험이고 그 경험을 모두 잘 받아들였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뭐 고급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일을 하다가 식당을 차리게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은퇴를 해서 식당을 갑자기 개업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는 받아보니까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고객으로서 만족도가 높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언들도 해주고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부모님이 갑자기 식당을 차린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에 그 경험을 리턴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프리랜서가 되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향후에 어떤 창의적인 발상의 그 밑거름이 이렇게 되어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습관 세 번째는 7days 룰, 7일의 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계획에 없던 구매를 갑작스럽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지나가다가 프로모션을 이렇게 받아서 너무 좋은 제안이어가지고 갑자기 구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품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뭐 소개를 받고 너무 괜찮은데 할 때가 있죠. 자, 그렇게 갑작스럽게 구매를 하는 시점에서는요 7일을 기다려라 라는 룰인데요. 이게 이제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한 룰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충동 구매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구매를 할 때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욕구고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자, 이런 게 없어서 불편하다 해서 구매를 하는 건 필요성에 의한 구매예요. 근데 뭐 불편하진 않은데 그냥 이게 갖고 싶어 해서 구매를 하는 건 욕구에 의한 구매겠죠. 내가 갑작스럽게 뭔가를 구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요 일단은 내가 이 구매를 욕구 때문에 하는 건지 필요성에 의해 하는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뭐 내가 당장 어디를 다쳐서 뭔가를 사야 된다. 자,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성이겠죠. 아니면 뭐 이전부터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막 느껴왔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가다가 이게 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걸 찾았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거는 굳이 7일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필요성에 의한 게 아니라 욕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 7일의 룰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7일을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도 내가 여전히 그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구매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설령 비싸고 아니면 필요하지 않고 그러더라도 말이죠. 대신에 내가 소비 여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뭐 그렇게 구매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7일 뒤에도 내가 원한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삽니다. 대신에 제가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그 리턴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그 상품만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었던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7일이나 기다렸음에도 계속해서 이 상품을 갖고 싶은 그 이유는 뭔지, 어떻게 여기서 마케팅을 했길래,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나한테 제안을 했길래 나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상품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 과정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역시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득에 의해서 우리는 이 고민을 계속 해왔고 이걸 계속 사고 싶어 하는지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구매의 대가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경험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게 충동 구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남는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는 돈 습관 네 번째는, 돈을 벌고 있다면 밥은 무조건 산다 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공감을 못 하실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은 학생이다 그러면 더치페이를 하세요. 더치페이 해도 됩니다. 근데 뭐 내가 과외도 하고 있고 뭐 알바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끔씩 한 번씩 돈이 있을 때 친구들한테 한 번씩 베푸세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3년 전이죠. 빈털터리가 됐을 때도 밥을 많이 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구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때 제가 밥을 먹였던 사람들이 제가 힘들 때 다 도와줬고, 또 지금도 저한테 좋은 정보들도 알려주고 뭐 많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연락이 두절되거나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거르자고 인색하게 살거나 뭐 사람들은 다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에서 말했듯이 저의 마인드는 어떤 특정 돈을 모으자보다는 그 돈을 벌자, 그게 더 쉽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뭐 남들한테 밥을 사는 걸 아껴가지고 내 돈을 모아야지 보다는 내가 그냥 더 벌면 된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인색하게 아끼면서 내 평판을 갉아먹느니 그냥 내가 노력하고 더 벌어서 남들한테 잘 사주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득이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잘 사주는 사람한테 아, 얘 호구네 라고 하면서 무조건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뭐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인간들이 되게 소탐대시를 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3번까지만 밥을 사주면 돼요. 근데 그 3번을 내가 사주는 동안 뭔가 리턴이 없다, 피드백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빠르게 걸으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을 3번 사주는데 뭐 정말 많아봐야 한 20만원 언더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2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평생 걸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걸러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걸음망이에요. 그냥 평생에 도움이 안 될 이런 인간들은 빨리빨리 걸러내는 게 또 우리 인생에 득이 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밥을 몇 번 사줘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요, 은혜를 받았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거를 또 빚진 감정으로서 베풀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최소한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려는 사람이 더 다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소수의 사람들은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비단 뭐 금전적인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할 게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먼저 잘 베품으로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신만의 좋은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우리한테 나눠줬을 때 또 그거를 돈으로 승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길러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면서 남들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막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요, 먼저 베풀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 거는 부자인 친구들한테 야, 쟤는 부자니까, 쟤는 잘 사니까 제가 내야지 이런 소리, 아니면 제가 잘 버니까 제가 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더 삶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오히려 부자인 친구들한테 더 베풀어 보세요. 그래서 그들과 친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리턴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유명 헐리우드 배우가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그 마을도 덩달아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이 배우가 산다고 해서. 근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배우의 집 앞에 도로가 파손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싱크홀 같은 게 생겼나 보죠. 그래서 전체 마을 주민이 사실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불편을 겪는 상황이에요. 그 할리우드 배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배우는 영화를 한 편 찍으면 2천만 불씩 번다면서 지가 잘 벌면 지가 좀 도로를 고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역으로 그 마을에 있는 다른 부자 주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돈을 모아서 그 도로를 그 헐리우드 배우를 위해서 고쳐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할리우드 배우가 마을에 옴으로써 그 마을의 가치가 올랐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자인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 헐리우드 배우가 딴 데로 이사 안 가게 그 도로를 고쳐준 거죠. 자,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들이 뭔가 부를 악덕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스토리에서 잘 버는
여러분들은 배우가 좀 더 내 가지고 그걸 고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좀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들 향후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재산의 규모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면 좀 그런 가난한 마인드, 가난한 근성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남들한테 어떻게 베풀지를, 내가 지금 팍팍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나 팍팍하고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가진 것 이내에서 남들한테 베풀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좀 남들과 다른 좀 특이한 시점에서의 이 돈 습관에 대한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구나, 일리가 있네라고 하는 분, 아니면 무슨 개소리야, 저딴 거 안 통하더라, 내가 오래 살아봤는데 넌 어려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제가 이 마인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20대에 조언을 해준다면 저는 이렇게 돈 습관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조금 더 베풀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풍족한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